지난번에 헬파이어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대전차 미사일도 세대가 있느냐?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대별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 대전 이후에 전차는 그야말로 지상의 왕자였죠. 이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전차는 전차로 맞상대하는 거였죠. 냉전 시절에 소련을 위시한 이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동서 접경지대, 서독과 동독 이 접경지대에 무려 4만 대의 탱크를 깔아놔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 연합군이 아주 화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서방 측이 최대로 배치 가능한 전차의 수가 6,000대에 불과했어요. 바로 여기서 등장한 게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멍텅구리 로켓이 아니라 유도를 해서 원하는 표적에 맞출 수 있는 게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유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대전차 미사일에도 유도 장치를 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을 하면은 충분치는 않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대전차 미사일은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보병 2~3명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거였어요. 항공기에 달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초반에 대전차 미사일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유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종을 하는 파일럿이 대전차 미사일까지 유도한다는 건 좀 힘들죠. 더군다나 고정익 항공기 같은 건 뭐예요? 휙휙휙 날아가죠. 근데 헬기의 특징은 뭐예요? 정지한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헬기의 대전차 미사일이 가장 이상적인 무기였죠. 이걸 가장 먼저 써먹은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였습니다. 1960년에 알제리 반란 진압을 했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자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자국산 헬기에 탑재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공격 헬기하고 대전차 미사일은 아주 한 세트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세대별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크로스라고 불러요. 수동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라는 뜻인데 사수가 이제 이 스코프 조종경을 통해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 장치를 조작해서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일 뒤에는 그 지령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와이어, 전기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수가 조준하고 유도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준경으로 계속 보면서 유도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아주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 아무래도 사수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만큼 뭐예요?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프랑스의 SS-10, 11하고 소련의 AT-3가 있습니다.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거리 보통 4km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4km 이내지 명중을 기대하려면 보통 한 2km 이내? 그러면 작전 수행하는 헬기도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됐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발사광이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면 저기서 불꽃이 탁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련한 전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거나 대포를 쏴요. 그러면 유도하던 사수가 몸을 피하겠죠. 한번 이렇게 조준점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부터 미사일은 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1세대 미사일의 좀 단점을 개선을 해서 2세대가 나왔겠죠? 2세대는 어떤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1세대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요, 2세대는. 근데 미사일 유도가 이제 자동화돼요. 이걸 이제 사크로스, 시선지령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1세대에서는 사수가 추적과 유도를 다 했잖아요. 근데 2세대에서는 사수가 그냥 조준경으로 표적을 보기만 하면 돼요. 따로 손으로 유도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그대로 쫓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또 획기적인 게 뭐냐면 이게 조준경만 적외선 필터를 끼게 되면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야간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대전차 미사일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뒤에 와이어, 전기줄이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숨어서 쏘고 싶잖아. 다 숨어서 쏘겠죠? 의외로 야전에서 숨어서 쏠 때가 어디냐면은 나무가 많은 데 숨어요, 사람이. 근데 와이어가 나무에 걸려요. 그 다음에 뒤에 와이어가 달린 방식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발사해서 명중 때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려요. 긴 시간을 조준하고 있는데 재수 없어서 적한테 발견됐다. 그래서 적한테 반격이 날라온다. 이렇게 되면 사수가 사망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수의 생존성이 좀 문제가 됐었고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더 이상 2세대 대전차 미사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인식이 아주 빠르게 퍼지게 되죠. 그러면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대표적인 게 뭔가요? 그러니까 토우,
우리가 이제 토우라고 부르는 거, 토우하고 러시아제 AT4, 그다음에 메티스 M, 그다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만든 이제 밀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의 메티스 M 같은 건 우리나라도 써요. 예전에 절충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 메티스 M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중에서도 좀 독특했죠. 토 초경을 쏘면 직선으로 쫙 미사일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러시아제 메티스 M은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사일이 위로 떠올라요. 위로 쫙 떠올라서 그 다음에 내려가요. 왜 위로 떠오를까요? 숨어서 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위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메티스 M을 우리나라 병사들이 써봤을 때 갑자기 시선에서 미사일이 없어지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세대 미사일이 등장하려면 네. 이 고치 덩어리 와이어를 어떻게 좀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 SAR 방식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 와이어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 대신 뭐가 유도하느냐? 레이저가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이 덕분에 사수의 생존성이 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와이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또 하나,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사정거리도 늘어나죠.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미사일인 것 같은데 괜찮은 건 맞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찌됐든 레이저로 끝까지 맞을 때까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fire and forget, 발사 후 망각 기능이 없어요. 그럼 발사 후 망각 기능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동시 다목포 공격이 안 되죠. 하나 쏘고 나서 얘 맞을 때까지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인데 초기 아파치 헬기에 표적 지시기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대까지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레이저 유도를 받고 있다라는 이 경보 장치가 아주 싼 값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차도 이걸 달아버린다고. 레이저 경보 장치가 울리면 아주 급하게 기동을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 헬리콥터로서는 계속해서 유도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3세대 대전차 미사일도 와이어를 없앴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3세대 미사일 가장 대표적인 게 헬파이어 초기형, 그다음에 러시아의 콩크로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라하트 이런 게 있어요. 4세대는 그야말로 진정한 유도 방식. 미사일 자체에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서 스스로 유도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수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죠. 발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표물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탐지하고 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탐지했을 때 탐지된 저 목표물이 아군인지 적인지는 식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식별하는 장치는 있어요. 예전에 아파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피하 식별이 안 돼서 팀킬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걸프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식별을 하느냐? 보통 대부분 아군의 모든 장비는 IFF라고 해서 아군한테만 신호를 주는 신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도전했을 때 IFF가 작동을 해서 저 목표물에서 IFF 신호가 오면 저거는 아군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앞섰다고 평가가 됐는데 아파치 롱보하고 이제 연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파이어 앤 포겟 능력.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무려 10km입니다. 10km 밖에서 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이제 이동식 대공 미사일, 대공 탐지 장비에 거의 안 걸려요. 파괴력은 더 가공할 만하죠. 예전에 미사일이 좀 느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사일이 엄청 빨라져서 마하 1.3입니다. 그 다음에 관통력도 어마어마해요. 요거 미사일 별로 안 커요. 뭐 요만한데 그 균질 아변 강판이라고 있죠. 보통 이제 전차에 쓰는 강판 기준으로 1200m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cm 강판 뚫고 들어간다. 못 뚫고 들어가도 상당한 데미지를 줘요. 이거는 뭐냐면 전차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방향에서 맞아도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력이 너무 좋으니까 미군은 이걸 대함용 미사일로도 써요. 작은 함정 같은 경우에는 대함용으로 써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치 가디언 들으면서 헬파이어도 상당히 좀 들여왔는데 조금 숫자는 좀 더 들여와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차세대,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우리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헬파이어에 준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제 미사일을 들여왔는데,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하고 좀 친하게 지내죠,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장비가 났을 때 그걸 개량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잘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네.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거의 완벽한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단점은 있겠죠? 가격이요. 한 발당 11만 달러 정도 해요. 요만한 거 하나에 1억 2천? 근데 생각을 해봐. 신형전차면 모르겠는데 구형전차 왔단 말이야. 얘 쐈어. 이게 안 남아.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고가치 표적을 맞춰야 되죠. 적어도 1억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 맞춰야지. 뭐 집차 굴러가는데 맞췄어. 그럼 이건 안 나와. 그쵸? 어찌됐든 이걸로 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끔 써요. 가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튼튼한 국방력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뭡니까? 훨씬 덜 부담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기의 국산화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